너 제정신이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날카로운 고함이 관사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급 도자기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잘 닦여진 강화 마루 위로 뜨거운 홍차 물이 붉은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여군 중사 2명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하지만 그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단소진 대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엄채옥 여사의 화려한 네일아트가 번쩍이는 손끝이 아니라 그녀의 뒤편 벽에 걸린 족자를 향해 있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자가 비틀려 보일 정도로 집안 공기는 숨막히게 탁했다. 엄채옥은 씩씩거리며 소파 등받이를 손으로 짚었다. 그녀는 지난달 이 파주 문산의 전진부대 여단장으로 부임한 마석도 준장의 아내였다. 서울 강남의 뷰티샵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그녀에게 군사분계선이 코앞인 이곳 파주의 관사는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부대 내 여군들에게로 향했다. 단 대위, 내 말 안 들려? 이게 지금 사람이 살라고 내준 집구석이니?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지. 베란다 창틀이랑 다용도실 구석까지 락스 칠해서 싹 벗겨놓으라고. 근데 이게 뭐야? 내 눈이 옹이구멍으로 보여. 엄채옥이 삿대질을 하며 가리킨 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창틀이었다. 단소진 대위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떼었다. 사모님, 지시하신 청소는 어제 저녁 김중사와 박하사가 3시간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곰팡이는 없습니다. 말대꾸. 엄채옥이 쿠션을 집어 던졌다. 퍽 소리를 내며 단소진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지만 단소진은 흔들림 없이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주워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말대꾸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중사와 박하사는 오늘부로 혹한기 전술 훈련 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 일과 시간에는 부대 내에서 장비 점검을 해야 하므로 더 이상 관사 지원을 나오기 어렵습니다. 순간 엄채옥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훈련? 장비 점검? 야, 단소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여단장님이 내 남편이야. 이 부대 주인인 마석도 장군이라고. 내가 부대장 사모인데 내 집안일 돕는 게 훈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아직 사회생활을 덜 배웠구나? 아니면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뻣뻣해? 단소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백이라.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이 여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지도 모른다. 단소진의 아버지 단태영은 현재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별이 4개 달린 대장이었다. 하지만 단소진은 임관하던 그날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철저히 지웠다. 군인은 계급장과 실력으로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고 단소진의 신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딴 독특한 이름 때문에 혹여나 소문이 날까봐 최전방 야전 부대만 골라서 지원해 온 터였다. 하지만 엄채옥 같은 부류에게 그런 신념은 쇠기의 경일기였다. 사모님,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가사 노동에 부하들을 동원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저번 주 바자회 준비 때도 이미 아이고 규정 위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너네들 나가 있어. 엄채옥이 바닥을 닦던 중사들에게 손을 휘저었다. 눈치를 보던 부사관들이 쭈뼛거리며 현관으로 사라지자 엄채옥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단소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시선이었다. 단대위, 너 나이가 32이지? 아직 시집도 못 갔고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군인치고는 봐줄 만한데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봤니?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융통성이. 여자가 너무 뻣뻣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너 이번 진급 심사 얼마 안 남았지? 본론이 나왔다. 단소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엄채욱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내 남편이 인사평정권 쥐고 있는 건 알지? 너처럼 뻣뻣한 애들은 군대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내가 마 장군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알겠니? 협박이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협박. 단소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군 검찰에 고발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애꿎은 부하들까지 피바람에 휘말릴 것이 뻔했다. 일단은 참아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때가 필요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단소진이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굴복했다고 착각한 엄채욱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아유, 목 아파.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 좀 꺼내봐. 그리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지? 1월 1일 신정이야. 우리 마 장군님이 여단장 달고 처음 맞는 새해라고. 내 체면 좀 서게 센스 있게 준비해라. 알았어? 준비라 하심은. 어머, 얘 좀 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하니? 다른 부대 여군들은 알아서 척척 백화점 상품권이다 뭐다 챙겨오던데. 난 그런 뇌물 같은 거 질색이지만 정성이 중요하잖아, 정성이. 우리 여단 간부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번 기회에 싹 한번 볼 거야. 1월 1일 아침 10시까지 관사로 집합해. 빈손으로 오면. 알지? 엄채욱은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깔깔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마녀의 저주처럼 거실을 울렸다. 파주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관사문을 나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냉기의 단소지는 야전상의 깃을 여미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멀리 임진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흙냄새가 났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관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중사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 괜찮아. 너희야말로 고생 많았어. 아까 튄 찻잔 파편에 안 다쳤어? 저희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위님 진짜 어떡합니까? 새해 선물이라니요. 저번 바자회 때도 억지로 스카프 사느라 적금 깼는데. 이번에는 또 뭘 바치라는 건지. 남편 월급 뻔한데 진짜 죽겠습니다. 옆에 있던 박하사도 한숨을 푹 쉬었다. 소문 들으셨습니까? 옆 대대 최중위님은 시댁에서 받은 명품 가방이라도 들고 가야 하나 고민 중이랍니다. 사모님이 며칠 전부터 명품관 카탈로그를 거실 테이블에 보란 듯이 펴놓고 계신답니다. 단소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군인 가족의 내조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갈취였다. 마석도 준장은 부대 안에서는 호탕한 지휘관인 척하지만 집안 단속은커녕 아내의 치맛바람을 은근히 즐기는 위인이었다. 남편의 계급장이 제 어깨에 달린 줄 아는 여자와 그걸 방관하는 남자. 전형적인 부패의 온상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절대 무리해서 비싼 거 살 생각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대위님 그랬다가 찍히면. 찍히는 건 나 하나로 좋게. 그리고 군인이 돈으로 줄 서는 거 아니야. 정석대로 가자. 단소진은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숙소인 독신자 간부 숙소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저장된 번호 목록 중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개입하면 상황은 쉽게 정리되겠지만 그건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특혜였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이왕 해결할 거라면 저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뿌리째 뽑아놓아야 했다. 숙소에 도착한 단소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던 날 아버지가 건네준 선물이었다. 소진아,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대상은 상급자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부하들과 국민임을 잊지 말거라. 투박한 손으로 건네주었던 그 책. 단소진은 보자기를 풀었다. 누렇게 바랜 한지 표지 위에 정갈한 붓글씨로 목민심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지침서. 단소진은 책을 넘겼다. 첫 장에는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있었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아비 단태형. 단소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뇌물을 바라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깨우침이었다. 물론 엄채옥이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리 만무했다.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단소진이 노리는 바였다. 판을 키워야 했다. 엄채옥이 날뛰면 날뛸수록 그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테니까. 단소진은 목민심서를 아주 고급스러운, 누가 봐도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법한 자개함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중한 편지 한 통을 썼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과 감사를 담았지만 속뜻을 들여다보면 뼈가 있는 문장들이었다. 사모님의 고귀한 품격에 어울리는 옛 성현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결전의 날 1월 1일만을 기다리면 된다.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았다. 파주 문산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전진부대 관사 앞에는 아침부터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지는 못하고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다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나 화려한 선물 상자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표정들은 하나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두웠다. 전진. 대위님 오셨습니까? 후배들이 단소진을 보고 경례를 붙였다. 단소진은 가볍게 답례하며 그들의 손을 훑어보았다. 무리하지 말라고 일렀건만 겁을 먹은 후배들은 기어이 값비싼 화장품 세트며 건강보조식품을 사들고 온 모양이었다. 개 중에는 꽤 무거워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낑낑대며 든 하사도 있었다. 다들 들어가자. 어깨 펴고.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단소진이 앞장섰다. 관사 현관문이 열리자 후끈한 난방 열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다. 거실에는 이미 다과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다. 상석에는 엄채옥이 붉은색 벨벳 원피스를 차려입고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아부를 잘 떨기로 소문난 대대장 부인들이 시녀처럼 붙어 과일을 깎고 있었다. 어머, 다들 왔니? 추운데 고생했어. 들어와, 들어와. 엄채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았다. 그녀의 시선은 들어오는 여군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에 꽂혀 있었다. 자, 다들 거기 일렬로 서봐. 새해 인사부터 해야지. 엄채옥의 지시에 여군 10여 명이 거실 한가운데 쭈르륵 줄을 섰다. 마치 점호를 받는 훈련병들 같은 모습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군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엄채옥은 만족스러운 듯 손뼉을 쳤다. 그래,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우리 마 장군님이 올해는 더 높이 올라가셔야 너희도 덕을 보지 않겠니? 자, 그럼 어디 우리 전진부대 여군들의 정성을 한번 볼까?
노골적인 요구였다. 맨 오른쪽 끝에 서 있던 김중희부터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사모님. 이거. 약소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카프입니다. 엄채옥은 쇼핑백을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어머, 에르메스 패턴 흉내낸 거네. 그래도 뭐 색깔은 곱다. 너희 남편이 이번에 진급심사라며? 신경 좀 썼구나. 그래, 내가 기억해둘게. 다음. 심사위원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선물의 가격표가 곧 그 사람의 충성심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갈비 세트, 양주, 명품 화장품. 선물이 하나씩 개봉될 때마다 엄채옥의 입꼬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 10만 원대 홍삼 세트를 들고 온 최하사에게는 넌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투박하네. 센스 좀 길러야겠다. 라며 면박을 주어 울상을 짓게 만들기도 했다. 마침내 단소진의 차례가 되었다. 단소진은 자개함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자개함의 자태에 엄채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른 선물들과는 격이 달라 보이는 포장이었다. 어머, 단대위. 이게 뭐니? 겉보기에 아주 비싸 보이는데? 혹시 보석함이니?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뇌물을 제일 싫어하는 척하던 단대위가 저런 걸 준비했을 줄이야 하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엄채옥은 기대감에 부풀어 손을 떨며 자개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냄새나는 고서 한 권이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감돌았다. 엄채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석도 현금 뭉치도 상품권도 아니었다. 누렇게 뜬 종이 뭉치였다. 표지에 한자로 뭐라고 쓰여 있었지만 무식한 그녀는 읽을 수도 없었다. 이게 뭐니? 엄채옥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단소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엄채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목민심서입니다, 사모님. 뭐? 목민. 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관리의 부정부패를 경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쓰신 책입니다. 사모님께서 평소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 애쓰시니 이 책에 담긴 청렴과 애민의 정신이 사모님의 고귀한 뜻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단소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너는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니 이 책 읽고 정신 좀 차려라라는 뜻임을 눈치챈 여군들 사이에서 흡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채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는 거대했다. 감히 부하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야! 엄채옥이 비명을 지르며 책을 집어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목민심서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책을 짓밟았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표지가 찢겨나갔다.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나보고 탐관오리라는 거야? 내가 뇌물이나 밝히는 그런 저급한 여자로 보여? 이 미친 게 어디서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책 쪼가리를 들고 와서 유세를 떨어. 엄채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단소진에게 다가갔다. 손이 높이 올라갔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야? 내 부모가 윗사람 공경하는 법은 안 가르치디? 그 순간 단소진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다. 내 부모를 욕보이는 건 참을 수 없다. 제 아버지는 단소진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고혈을 짜내는 자리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는 자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단소진은 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힌 아버지의 혼이 담긴 책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표지 사이로 아비 단태형이라는 글씨가 흙발에 묻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책은 제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제 선물을 밟으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밟으신 겁니다. 뭐? 명예? 웃기고 자빠졌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너 내일부터 군 생활 편하게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내가 내 남편한테 말해서 너 아주 작사를 내버릴 테니까. 엄채욱이 단소진의 어깨를 떠밀었다. 단소진은 밀려나지 않고 버텼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밖까지 고함이 다 들리는데? 마석도 준장이었다. 훈련복 차림에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엄채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편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고 거짓 눈물을 짜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저단 대위라는 년이 새해부터 나를 모욕하잖아. 쓰레기 같은 책을 던지면서 나보고 탐관오리라느니 무식하다느니 악담을 퍼부었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마석도 준장의 눈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단소진을 향했다. 단대위. 이게 무슨 짓인가? 상관의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지는 못할 망정 행패를 부려. 단소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전진. 사모님께 행패를 부린 적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한 책을 선물했을 뿐입니다. 책. 무슨 책? 마석도 준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 아내의 하이힐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한자책이 보였다. 그는 혀를 차며 다가갔다. 쯧쯧, 분위기 파악 못하는 친구구만. 이런 고리타분한 걸 선물이라고. 그는 발로 책을 툭 찼다. 책장이 힘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책 안쪽 첫 장에 머물렀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아비 단태형. 태형. 마석도 준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단태형이라니. 흔치 않은 성씨다. 게다가 이 필체,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육군 본부 회의실 액자에서 봤던가. 아니, 저번 달 하달된 참모총장 지휘 서신에 있던 그 서명과 똑같다? 마석도 준장은 홀린 듯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대한민국의 단태형이 한둘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단대위. 자네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단소진이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단, 자, 태, 자, 형, 자 쓰십니다. 지금 뭐 하시는 분인가? 군인이십니다. 계급이? 단소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의 일초가 마석도 준장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다. 현 육군 참모총장이십니다. 쿵. 마석도 준장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옆에서 씩씩대던 엄채옥이 남편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여보? 왜 그래? 총장이 뭐? 쟤네 아빠가 총장이라도 된대? 웃기지 말라 그래. 총장 딸이 왜 저런 꼬라지로. 나 닥쳐. 마석도 준장이 비명을 지르듯 아내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이 지금 밟고 차버린 책이 직속상관의, 아니 육군 최고 우두머리의 애장품이라고.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아내가 쥐잡듯 잡았던 저 대위가 별 4개의 딸이라고. 상황 파악이 안 된 엄채옥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때였다.
단소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적 속에서 벨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단소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란듯이 화면을 마석도 준장 쪽으로 돌려보였다. 발신자 아버지 관사 앞. 아버지께서 근처에 격려차 오셨다가 떡국이나 한 그릇 하자고 하시네요. 관사 앞에 도착하셨답니다. 단소진이 덤덤하게 말했다. 마석도 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찢어진 목민심서가 그를 비웃는 듯 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니, 일방적인 학살의 시작이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아버지가 와? 지금? 마석도 준장은 바닥을 기듯 허우적거리며 창가로 기어갔다. 블라인드 사이로 내다본 관사 주차장의 풍경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평소라면 여군들의 소형차나 택배 트럭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칠흑처럼 검은 세단 2대가 육중한 위용을 뽐내며 정차해 있었다. 번호판에는 숫자가 아닌 은빛으로 빛나는 별 4개가 박힌 성판이 달려 있었다. 그 옆에는 헌병 호송차와 수행원들이 탑승한 승합차가 도열해 있었다. 부대 방문이나 공식 행사도 아닌 예고 없는 개인적인 방문.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새끼를 건드린 사냥개를 잡으러 굴속까지 들어온 형국이었다. 여보, 이건 뭐야? 저 차 뭐야? 엄채옥도 창밖을 내다보더니 입을 딱 벌렸다. 군대에 대해 무지한 그녀조차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 차들은 남편의 관용차인 KO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문 열어라. 단소진 대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석도 준장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아내에게 소리쳤다. 야, 뭐해? 빨리 옷. 아니, 이게 아니라. 다들 차려. 차려 자세 안 해. 마석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실을 빙글빙글 돌다가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었다. 양말 바람으로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 입구에 서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거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뚜벅, 뚜벅. 군화 소리가 아니었다. 잘 닦인 정장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묵직한 소리였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정복을 입은 수행부관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실 내부를 빠르게 스캔한 뒤 문을 활짝 열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그 뒤로 잿빛 두루마기 코트를 걸친 중년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단태형 육군 참모 총장. 대한민국 50만 육군의 정점. 그가 등장하자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거실을 가득 메우던 히터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선 듯한 서늘한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달린 견장이,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과 약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깊은 주름과 그 속에 박힌 호랑이 같은 눈동자가 신뢰를 훑쳤다. 충. 마석도 준장은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다. 그는 허겁지겁 자세를 고쳐 잡고 터질 듯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전진.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제1보병사단 여단장 준장 마석도입니다. 마석도의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양말을 적셨다. 거실 한쪽에 줄 서 있던 여군들도 얼어붙은 채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전진. 우렁찬 구호 소리가 좁은 거실을 울렸다. 하지만 단태형 총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코트 깃을 천천히 정리하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마석도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마 준장. 예, 그렇습니다. 쉬는 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군.
내 딸아이가 여기 있다기에 떡국이나 한 그릇 얻어먹을까 해서 왔는데 단태영의 시선이 거실 안쪽을 향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움찔거렸다. 화려한 찻잔 세트, 산더미처럼 쌓인 명품 선물 상자들, 그리고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뜬 엄채옥. 단태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분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새해 아침 풍경과는 사뭇 다르구먼. 이건 다 뭔가? 백화점 창고를 옮겨놓은 건가? 아, 그게. 부하들이 새해 인사차 자발적으로. 마석도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단태영이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덜덜 떨고 있는 엄채옥도 부동자세로 서 있는 딸 단소진도 아닌 바닥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처참하게 찢어지고 짓밟힌 책 한 권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목민심서. 단태영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인 그가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책을 집어들었다. 그의 투박하고 큰 손이 책 표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다. 하이힐 굽자국에 패어 찢어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 다친 자식을 돌보는 아비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애처로웠다. 툭, 툭. 먼지를 터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트렸다. 그 소리가 마석도 준장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단태영이 책을 펼쳤다. 첫 장에 적힌 자신의 필체, 아비 단태영이라는 글귀 위로 선명한 구둣발 자국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의 무표정은 사라지고 경로를 억누르는 듯한 턱 근육의 움직임이 보였다. 마준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예. 총장님. 이 책은 내가 10년 전 소위로 임관하는 내 딸아이에게 준 것일세. 군인의 길을 걸으며 혹여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아비의 마음을 보듯 읽으라고 준 선물이지. 단태영은 찢어진 책을 들어보였다. 그런데 자네 부대에서는 상관이 준 선물을 이렇게 발로 받나? 이게 전진부대의 예법인가? 아닙니다. 그게 오해가. 마석도는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다. 그는 다급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엄채옥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다. 저 노인이 정말로 전현의 아비라고. 그것도 별이 4개인. 엄채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거지 같다, 탐관오리다 하며 모욕하고 짓밟은 것이 바로 저 사람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저기, 총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엄채옥이 기어들어가듯 변명을 시도했다. 단태영의 시선이 천천히 엄채옥에게로 옮겨갔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책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엄채옥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몰랐다면 용서가 되는가? 네. 상대방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귀하게 대접하고 모르면 짓밟아도 된다는 뜻인가? 자네는 사람을 그렇게 급을 나누어 대하나? 단태영의 호통이 아니라 조용한 질책이 엄채옥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태영은 다시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여군들의 손을 보았다. 그녀들의 손에 들린 화려한 선물들. 그리고 자기 딸의 손에 들려있던 빈 보자기. 상황은 명백했다. 단대위. 전진. 대위 단소진. 단소진이 절도 있게 대답했다. 단태영은 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참았겠구나. 아비가 준 책이 너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내 자존심을 다치게 했어.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단태영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책의 찢어진 부분을 감쌌다. 그리고 다시 마석도 준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이번에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마석도 준장. 내 오늘 자네 집에 떡국을 얻어먹으러 왔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군. 자네가 내 딸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단태영은 뒤에 서 있던 수행부관에게 손짓했다. 감찰감 연결해.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감찰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석도 준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다. 감찰감. 군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저승사자. 총장의 직통 명령으로 감찰이 뜬다는 것은 부대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서 뼈와 살을 분리해 놓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총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람 교육을 잘못 시켜서. 마석도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다. 여보, 당신도 빨리 빌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서 있어. 마석도가 아내의 바짓단을 잡아당겼다. 엄채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남편의 손길에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화려한 벨벳 원피스가 찻잔 파편이 널린 바닥에 닿아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단태영은 그들의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빌지 마라. 군인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 비는 게 아니다. 자네가 달고 있는 그 별이 부끄럽지도 않나? 단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소진에게 말했다. 소진아, 가자. 이런 곳에 더 있다가는 내 군복에도 냄새가 배겠다. 예, 알겠습니다. 단소진은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거실에는 주저앉아 통곡하는 마석도 준장과 공포에 질려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엄채옥,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사이다 같은 상황에 입을 틀어막고 환호성을 참는 여군들만이 남았다. 그날 파주의 겨울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지만 관사를 나서는 단소진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현관문이 닫히고 단태형 총장의 차량 행렬이 관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짧은 순간 101동 201호 거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으악! 마석도 준장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거실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엄채옥이 아끼던 크리스털 화병과 과일 접시들이 바닥을 굴렀다. 미쳤어. 내가 미쳤지. 돌았어. 야, 이 여편네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마석도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평소 아내의 귀에 눌려 찍소리 못하던 그였지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공포는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었다. 당신 왜 이래?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알았어? 걔가 총장 딸인 줄 내가 알았냐고. 걔가 작정하고 숨긴 걸 나보고 어쩌라고. 엄채옥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여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의 별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 별이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몰랐으면, 모르면 조심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평소에 뭐라 그랬어? 요즘 군대 옛날 같지 않다고 제발 좀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 바자회, 강매, 관사, 청소? 너 진짜 제정신이야? 감찰 뜨면 그거 다 횡령이야, 횡령. 누가 횡령이래? 다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
그 돈 내 명품백 사는데 들어간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계좌 추적하면 다 나와. 나 이제 끝났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감옥 간다고. 연금도 박탈이야.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길바닥이라는 말에 엄채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현관 쪽에 서 있던 여군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이 콩가루 집안 싸움을 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엮이고 싶지도 않았다. 야, 너희들 어디가? 거기 안 서? 엄채옥이 도망가려는 김중희를 향해 삿대질했다. 하지만 김중희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 대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아니, 엄채옥 씨. 김중희가 싸늘하게 말했다. 저희는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적인 업무 외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 바자회 때 강매하신 스카프 영수증이랑 계좌 이체 내역은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이것들이 진짜. 가자. 여군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자 거실에는 마석도와 엄채옥,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만이 남았다. 정막도 잠시 마석도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군단장 비서실 헌병대장. 평소라면 반가웠을 이름들이 이제는 저승사자의 호출명단처럼 보였다. 마석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다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받을 용기조차 없었다. 같은 시각 자유로를 달리는 검은색 세단 안. 뒷좌석에는 단태형 총장과 단소진 대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아까 관사에서 느꼈던 살벌함과는 달랐다. 단태형이 손수건으로 감싼 찢어진 목민심서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아깝게 되었구나.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책인데. 수선하면 됩니다. 내용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단소진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단태형은 딸의 옆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단 있는 눈매가 자신을 쏙 빼닮았다. 왜 말하지 않았냐? 그 정도 괴롭힘이면 내게 언질이라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그건 제 군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군생활 이막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제 힘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련한 녀석. 하지만 장하구나. 단태형의 투박한 손이 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걱정 마라. 이제부터는 아비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할 일을 할 테니.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자비는 없다. 단태형이 앞 좌석의 부관에게 짧게 지시했다. 도착하는 대로 감찰관에게 전해.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라고. 특히 관사 운영비, 복지기금 그리고 부인의 명목으로 거둔 불법 찬조금 내역. 10원짜리 하나라도 비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파주의 황량한 겨울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단소지는 이제 춥지 않았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들이닥쳤다. 1월 2일 아침 전진부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보통 감찰이라고 하면 며칠 전에 예고, 공문을 보내고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특별 감찰이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방부 검찰단과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차량 5대가 여단 본청 앞에 들이닥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들이닥쳐 여단장실, 행정실, 재정과를 동시에 봉쇄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여단 내 모든 문서와 전산 자료의 이동을 금지합니다. 손 머리 위로 올리고 책상에서 물러나십시오. 드라마에서나 보던 압수수색 광경에 간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단장실에 앉아있던 마석도 준장은 멍하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감찰관을 바라보았다. 감찰관은 마석도의 육사 3년 후배였지만 경례조차 생략했다. 마석도 준장님,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금횡령 및 폭행방조 혐의로 긴급 감찰 조사를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아니, 김대령. 나야 나. 우리 작년에 골프도 같이 쳤잖아. 이거 왜 이래? 오해가 있다니까? 마석도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가려 했지만 김대령은 싸늘하게 그를 막아섰다. 오해는 조사실에서 푸시죠. 그리고 사모님 소환 조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관사로 수사관들 보냈습니다. 뭐? 집사람까지? 그 시각 관사. 엄채옥은 늦은 아침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남편과 밤새도록 싸우고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누구세요? 시끄럽게. 신경질적으로 문을 연 엄채옥의 눈앞에 여자 수사관 2명과 헌병이 서 있었다. 엄채옥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군 검찰입니다. 민간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증거 확보차 나왔습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엄채옥의 대답도 듣지 않고 거실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움직였다. 안방 장롱, 서재 서랍, 다용도실 금고 확인해. 잠깐만요.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내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엄채옥이 길길이 날뛰며 수사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러자 여자 수사관이 엄채옥의 팔을 능숙하게 제압하며 낮게 의조렸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됩니다. 남편분, 마석도 준장님 지금 보직 해임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 뒤 봐줄 사람 없으니까 얌전히 계세요. 보직 해임? 수사관들이 거실 장식장을 열어젖혔다. 그곳에는 엄채옥이 여군들에게 반강제로 걷어들인 현금 봉투 뭉치와 바자회 수익금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심지어 창고에서는 부대 식당에서 빼돌린 어급 쇠고기와 쌀 포대까지 발견되었다. 어머, 여기 맛집이네. 증거가 쏟아져 나오네. 수사관이 비소하며 장부를 들어보였다. 엄채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의 탐욕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석도 준장은 초췌한 몰골로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진술서와 녹취록이 쌓여 있었다. 마 준장님, 부하들에게 관사 청소를 시키고 페인트 칠에 조경 작업까지 시키셨더군요. 그거 인건비로 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집사람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다들 하는 거라. 관례? 그놈의 관례 타령. 그리고 여기 바자회 수익금 500만 원.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부대 복지기금 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없던데요. 그건 집사람이 관리해서 저는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하는 일을 남자가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마석도는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았다. 비겁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옆방 조사실에 있던 엄채옥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니, 남편이 시켜서 한 거예요. 남편이 아랫사람들 기강 잡으려면 아내들이 나서서 내조를 해야 한다고 닥달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저 쇠고기도 남편이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서로를 향한 추악한 폭로전. 감찰관들은 혀를 찼다. 이 부분은 단순히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격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조사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진술이었다. 단소진 대위, 김중위,
박하사 등 그동안 갑질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엄채옥은 칸막이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장철에는 3일 동안 출근도 못하고 관사에서 배추 200포기를 절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꾀병 부리지 말라며 파스를 던져줬습니다. 박하사.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강요했습니다. 남편 수술비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 모양이지라며 모욕했습니다. 김중희. 진술 하나하나가 쐐기였다. 거짓말 탐지기조차 필요 없는 명백한 증거들. 단소진 대위는 마지막 진술에서 덤덤하게 말했다. 그들은 군인을 부하가 아닌 산호비로 대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계급을 신분으로 착각한 오만함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군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신속하고 처참했다. 감찰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단장 마석도 파면 및 불명예 전역. 퇴직금 및 연금 50% 삭감. 엄채옥 군 형법상 초병 폭행, 뇌물수수, 공갈 및 협박 혐의로 민간 검찰 이첩. 파면. 공무원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마석도는 계급장을 떼이는 것도 모자라 평생 쌓아온 명예와 노후 자금까지 모조리 날리게 되었다. 이삿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관사에서 쫓겨나는 날 마석도와 엄채옥을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병사들이 동원되어 짐을 날라줬겠지만 이제 그들은 민간인 신분, 그것도 범죄자였다. 트럭 기사조차 길이 미끄러워서 못 들어간다며 아파트 입구에 짐을 내려놓고 가버렸다. 엄채옥은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에 덜덜 떨며 명품 가방이 든 박스를 직접 날라야 했다. 하이힐이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내 허리. 당신 뭐해? 좀 들어줘. 시끄러워.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두 사람이 눈밭에서 짐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소진 대위였다. 그녀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새롭게 받은 표창 약장이 빛나고 있었다. 단소진은 엉망진창이 된 부부에게 다가갔다. 마석도는 고개를 푹 숙였고 엄채옥은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구경 왔니? 꼴 좋다고 비웃으러 왔어? 단소진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엄채옥에게 내밀었다. 1월 1일 엄채옥이 그토록 기대했던 화려한 포장이 아니었다. 투박한 종이 상자였다. 이게 뭐야? 엄채옥이 경계하며 상자를 받았다. 단소진이 말했다. 떠나시는 길에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엄채옥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다. 물? 사모님께서 언젠가 그러셨죠. 제게 융통성이 없다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이 거울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제 파악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너. 그리고 이건 전 여단장님께. 단소진은 마석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떡국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주신 겁니다. 가시는 길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드십시오. 뇌물이 아니라 적선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단소진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엄채옥이 거울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미끄러운 눈길에 중심을 잃고 다시 한번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으앙! 엄채옥의 통곡 소리가 파주에 눈 덮인 하늘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사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중희와 여군들이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그들의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봄이 오고 있었다. 파주의 겨울은 길었다. 마석도 준장이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고 떠난 자리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지만 부대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단소진 대위가 참모총장의 딸이다라는 사실은 하루 만에 전군에 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소진을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여자라고 뒷담화하던 간부들이 이제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식당에 가면 반찬이 더 많이 담겼고 당직 근무표는 알게 모르게 편한 날짜로 조정되어 있었다. 단소진은 그 모든 호의가 역겨웠다. 이봐, 단 대위. 아니, 단소령 진급 예정자님? 커피 한잔 하지. 행정부여단장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믹스커피를 타왔다. 단소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답했다. 괜찮습니다. 하던 업무가 있어서요.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아버님. 아니, 총장님은 건강하시지? 이번 주말에 서울 가나? 부여단장님. 공무 외적인 이야기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단소진의 칼 같은 대답에 부여단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물러났지만 돌아서는 등 뒤로 재수 없는 년 아빠 믿고 유세는 이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문제는 내부의 시선만이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왔다. 마석도 준장이 횡령한 비자금 장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엄채옥이 작성한 그 빨간 장부의 존재가 소문으로 흘러나갔다. 그 장부에는 단순히 마석도 혼자 먹은 돈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다. 마석도가 진급을 위해 줄을 댔던 윗선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 최창수 소장. 그는 마석도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아류라 불리는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다. 마석도가 매달 상납했던 바자회 수익금의 종착지가 바로 그였다.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의 한 요정. 최창수 소장은 찻잔을 집어 던졌다. 뭐? 마석도 그 멍청한 새끼가 장부를 남겼어? 그리고 그게 지금 감찰실로 넘어갔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되진 않았습니다. 단태형 총장이 쥐고 흔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합니다. 부관의 보고에 최창수 소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단태형. 그 늙은 호랑이가 내 밥줄을 끊기 전에 내가 먼저 목을 물어야지. 감찰실장이 내 동기야. 아직 장부 원본은 봉인되어 있어. 그걸 빼돌리려면. 그래, 시선을 돌려야지. 최창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단소진. 그 계집애를 건드려. 총장 딸이 부대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아버지 백 믿고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투서를 넣어. 요즘 세상에 공정 이슈만큼 불붙기 좋은 게 없지. 금수저가 흑수저 지휘관 마석도를 담갔다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야. 썩은 물은 고이기 마련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비열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육군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 숲이 발칵 뒤집혔다. 제목 사성 장군 딸이 야전 부대를 쥐락펴락합니다. 내용 파주 모 부대 D대위. 아버지가 참모총장임. 전임 여단장이 훈계 좀 했다고 바로 아버지 불러서 여단장 옷 벗김. 여단장 사모님한테 갑질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D대위가 평소에 사모님 무시하고 인사를 안 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거임. 근데 그걸 앙심 품고 아버지 불러서 보복 인사 단행함. 이게 공정한 군대냐? 교묘하게 조작된 사실이었다. 마석도와 엄채옥의 악행은 쏙 빼고 아버지 찬스라는 프레임만 씌운 글이었다. 조회수는 폭발했고 댓글에는 단소진과 단태형 총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와, 진짜 금수저 쩌네. 여단장을 날려? 군대가 장난이야? 이래서 여군은 안 돼.
부대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단소진을 대하는 병사들의 눈빛조차 의심으로 가득 찼다. 대위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놨습니다. 김중희가 씩씩거리며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왔다. 단소진은 덤덤하게 화면을 훑어보았다. 나도. 짖는 개는 짖으라고 해. 하지만 이대로 두면 대위님만 나쁜 사람 됩니다. 총장님께도 누가 되고요. 그때였다. 행정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단소진 대위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입니다. 귀관에게 제기된 상관 모욕 및 직권 남용, 그리고 군 기강 문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함정이었다. 최창수 소장이 움직인 것이다. 익명투서를 빌미로 정식 수사를 개시하고 단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수작이었다. 단소진은 헌병을 노려보았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조사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헌병이 단소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단소진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발로 갑니다. 군인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단소진은 정모를 고쳐 쓰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창밖에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김중희와 박하사, 그리고 그녀를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었다. 서울로 압송된 단소진은 헌병대 지하 조사실에 갇혔다. 담당 수사관은 최창수 소장의 라인인 박중령이었다. 단대위, 솔직하게 말해. 마석도 준장 몰아내려고 함정 판 거 맞지? 목민심선이 뭐니 일부러 자극해서 엄채옥 씨가 실수하게 유도한 거잖아. 유도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들은 비리를 저질렀고 처벌받았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내 아버지가 총장이면 다야? 여기는 법대로 하는 곳이야. 너 지금 인정 안 하면 하극상으로 군사재판 넘길 거야. 그럼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꼴 될 텐데. 박중령은 교묘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압박했다. 단태형 총장은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었다. 딸의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최창수 소장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다. 단소진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다. 이건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날 이후의 육군본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단소진이 제출한 마석도의 비망록은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했다. 헌병대가 아니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 성역 없는 수사가 시작되었다. 익명 게시판에 단소진을 모함했던 글의 작성자 IP도 추적되었다. 놀랍게도 그곳은 최창수 소장의 집무실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와, 소장이란 사람이 부하 대위 하나 담그려고 댓글 조작을 해? 단소진 대위 진짜 군인이다. 혼자서 저 거대 세력하고 싸운 거야? 총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단소진이 능력자였네. 비난의 화살은 찬사로 바뀌었지만 단소진은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군을 좀먹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 육군 인사사령부. 최창수 소장은 집무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팽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해외 도피라도 하려고 여권을 찾던 중 집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뭐야? 노크도 없이. 최창수가 소리쳤지만 들어온 것은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그 뒤에 선 단소진 대위였다. 최창수 소장님.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무고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최창수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최창수는 씩씩거리며 단소진을 노려보았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내 아비 믿고 까부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냐고. 마지막 발악이었다. 단소진은 흔들림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제 아버지를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법과 정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같은 범죄자를 지켜줄 사람은 군대에 없으니까요. 철커덕. 최창수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다. 끌려나가는 그의 등 뒤로 부대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꽂혔다. 마석도 준장에서 시작된 썩은 줄기가 마침내 뿌리째 뽑히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파주 전진부대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연병장 곳곳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단소진 대위는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야전 부대 중대장 임기를 마치고 전방 GOP 대대로 전출을 지원했다. 편한 보직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금 가장 춥고 힘든 곳을 선택했다. 그게 단소진다운 길이었다. 관사를 나서는데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단태형 참모총장이었다. 이번에는 공식 수행원 없이 홀로 온 듯했다. 단소진이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다. 전진,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태형은 빙그레 웃으며 딸의 경례를 받았다. 전진, 쉬어. 부녀는 잠시 말없이 부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힘들었지? 단태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전쟁을 끝냈어. 이제 사람들은 너를 단태형의 딸이 아니라 단소진 대위로 기억할 게다. 아버지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선이 깔끔하게 된 목민심서가 들어있었다. 찢어졌던 표지는 풀로 꼼꼼하게 붙여져 있었고 구둣발 자국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찢어졌던 흉터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시 가져가라. 상처 입은 책이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졌을 게다. 군인의 명예라는 게 그런 거란다. 짓밟히고 찢어져도 다시 붙이고 털어내서 지키는 것. 단소진은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뭉클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GOP는 춥다. 감기 조심하고. 단태형은 딸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고는 다시 차에 올랐다. 멀어지는 차를 향해 단소진은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가슴에 품고 돌아섰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배경도 아닌 오직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할 군인의 길이었다. 단소진은 찢어진 목민심서의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군림하지 말라. 그 문구가 봄 햇살 아래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자. 단소진은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전방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다.